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전종철입니다. 수은주가 뚝 떨어졌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등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 외투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각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뉴스 브리핑에서는 북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와 관련한 속보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여야 총선 전략과 판세를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김영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 그리고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차례로 만나서 당면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 나눕니다. 이어서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 동향과 판세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11월 24일 금요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출발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 북한 정찰 위성 발사와 북한의 9.19 군사 합의 파기 속보입니다. 국정원이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의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북한 정찰 위성이 결국 궤도에 진입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국정원이 어제 국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국정원은 그동안 두 차례나 실패했던 북한이 단기간 내에 다시 도전을 해서 성공까지 할 수 있었던 건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어제 9.19 군사 합의 파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조금 전에 보면은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찰 위성의 보유는 정당한 방위권의 행사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하는데 지금 이런 발언과 함께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건 특히 어제 북한의 발표 때문입니다. 북한이 합의 파기를 전면적으로 선언을 하면서 군사 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기와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예측이 북한이 향후에 무인기 정찰 활동을 늘린다든가 JSA 내에 무장 병력이 또 진입을 한다든가 또 해안포를 개방한다든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충분히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고 우리도 이에 대응을 하게 되면 남북 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신형 군사 장비를 전진 배치할까 이게 이제 일종의 위협이라고 할 수 네. 있는데 이렇게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건 북한이 과거에도 네. 비슷한 사례들이 있죠. 네, 과거에 북한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난 2015년에 목함 지뢰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를 하자 북한이 포격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제1, 제2 연평해전이나 2009년 대청해전 때처럼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침범을 이유로 도발을 벌일 가능성도 또 역시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북한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군도 입장을 내놨어요. 네, 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공중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해서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다면서 북한이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응징하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한미 연합 대응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우선 우리 군 당국은 이미 북한의 발표 전부터 항모 등을 동원한 한미 연합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한미 간에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연합훈련이 대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등 다른 전략자산이 우리 군과의 연합훈련을 위해서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도 역시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현재 부산에 머물고 있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과 연결해서 필요한 훈련까지도 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전략 폭격기나 핵 추진 항공모함 같은 미국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된다는 거네요. 네네. 그런데 여야는 이런 대비 태세에 관해서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어요. 네, 우선 국민의힘은 일시 효력 정지는 그 군사 합의에 관한 일시 효력 정지는 최소한의 자의 조치다라고 하면서 정부 입장을 옹호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합의가 불리하게 체결된 합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오히려 북한의 합의 파기에 명분을 제공을 하면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커졌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부 조치가 내년 총선을 노린 정치적 결정이다. 이렇게까지 비판도 했습니다. 네, 북한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소식 알아봅니다. 영국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순방지인 프랑스 파리로 출발했습니다. 엑스포 선정지를 위한 파리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국제 박람회 기구 파리 총회에서 엑스포 개최지가 최종 결정이 됩니다. 부산에 투표를 해달라는 마지막 총력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최지 결정까지 4일 남았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28일 밤 10시에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곧바로 투표 또 결과 발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결과는 이르면 28일 밤늦게나 29일 새벽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겠어요. 네. 우리 정부가 오래전부터 부산 엑스포 유치를 희망해왔고 또 그동안 민관이 합동으로 총력전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유치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네,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인 리야드와 2파전입니다. 지금 안팎의 분위기는 리야드가 조금 앞서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사실 좀 나오는데요. 리야드의 분위기가 우세하다고 점쳐지는 건 왕실이 석유 자본 오일머니를 앞세워서 발빠르게 회원국들을 공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사우디가 유리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도 현재는 없습니다. 이유는 사우디가 우선 2034년 월드컵 개최권을 최근에 따냈습니다. 사우디는 2027년 아시안컵에 이어서 2029년 동계 아시안컵 또 여자 아시안컵 그리고 2034년 하계 아시안게임과 또 방금 말씀드린 월드컵까지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줄줄이 대형 국제 행사를 휩쓸었는데요. 이번에 2030 엑스포까지 가져가면 국제사회의 견제론이라는 것이 이른바 좀 작동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가 또 제기되는 게 사우디의 인권 탄압 문제로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고 있고 또 무엇보다 이 엑스포가 국가 주도의 유치전인 탓에 국민 유치의 열기가 부산보다 훨씬 낮습니다. 또 그런 점이 있군요. 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우리의 막판 전략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우선 우리 정부는 발전도상국의 엑스포 참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참가국들에게 약속한 지원 액수는 5억 2천만 달러, 사우디아라비아와 또 하나의 경쟁국인 이탈리아의 지원 규모를 압도합니다. 또 엑스포 취지에 맞게 발전도상국을 위한 공적 개발 원조 예산도 내년에 50% 가까이 늘렸습니다. 이에 사우디도 맞불 지원책을 내놨는데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투표 당일에 국가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공개하면서 막판 공략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장담을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불리한 상황도 역시 또 아니기 때문에 막판까지 치열한 양국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재벌 총수들도 막 네.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을 네. 언론을 통해서 네. 좀 공개가 됐어요. 네. 파리에서 꼭 승전보가 날아오길 기대하면서 다음은 국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약에 취한 20대 여성이 운항 중인 항공기에 문을 열려고 한 사건이 있었죠. 네, 필로폰을 투약한 뒤에 여객기에 타서 비상구를 열려고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공항경찰단은 20대 여성 A씨를 항공보안법인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그제 뉴욕에서 출발해서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기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면서 여러 차례 비상구를 강제로 열려고 시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연히 승무원들에게 제지가 됐는데요. A씨에 대해서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마약 때문이었네요. 네. 지난 6월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는 네. 10대 승객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10대 승객이었습니다. 지난 6월에도 필로폰에 중독된 10대 승객이 비행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소란을 부리다가 적발이 된 적이 있는데요. 지난달 말에 이 사람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는데 결과가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징역 3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승무원의 지시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기내에서 비상문을 조작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지 좀 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고가 수입 브랜드인 샤넬이 매장을 출입하려는 개인 고객들에게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받아서 제재를 받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샤넬이 어떤 정보를 요구하다가 제재까지 받게 됐습니까? 예, 샤넬이 우선 뭐 인기가 많은 브랜드다 보니까 매장에 사실 곧바로 못 들어가고 대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 명단에 올리려면 샤넬은 그동안 구매하려는 사람들과 물론 동행한 사람들까지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다 보니까 그동안 그 고객들 사이에서는 좀 너무하다, 과도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결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샤넬 코리아는 모든 방문 고객의 생년월일과 거주 국가까지 수집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네, 위원회는 샤넬 코리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샤넬 코리아 측은 지난 6월 17일 이후에 동반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등의 서비스에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정책을 시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서 샤넬 코리아는 2년 전에는 화장품 구매 고객 8만여 명의 정보를 유출해서 과징금 1억 2천여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노소영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이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에서 노소영 관장은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이 넘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1,000억 원. 네, 1,000억 원입니다. 어제 이 소송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이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종료 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TNC 재단으로 간 돈도 있고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이 바로 이체가 되거나 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간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렇게 간 돈은 증여세를 낸 것 같지도 않다. 그래서 피고 측에서 해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간통 행위로 인해서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면 이혼 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증여세를 낸 것 같지 않다. 이건 사실상 탈세 의혹까지 제기한 네. 셈인데요. 이런 노 관장 측 주장에 김 이사장 측이 정면으로 반박을 했죠? 네, 김 이사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면서 1,000억 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다. 또 증거로 확인됐다는 점도 허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이 소송을 제기를 했다면서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이라고 맞섰습니다. 네. 재판이 열릴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주장들이 나오니까 계속 세간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겠군요.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 시각 7시 33분입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7도에서 많게는 15도나 내려앉았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2도,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6도를 가리키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경상권 해안에 한파주의보가,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한파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도 서울이 2도, 대전 4도 등 한 자릿수에 머물겠습니다. 오전까지 충남과 전라권에, 오후까지 제주도에 약한 비나 눈이 올 텐데요. 제주 산지에는 최대 3cm의 눈이 쌓일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제주도와 해안 지역에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로 추위가 절정을 보인 뒤 월요일 비 소식과 함께 반짝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영하 2.9도입니다. 날씨 정보 박다효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유하영 씨입니다. 네, 주 후반인 만큼 출근길 정체가 많이 길진 않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막히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2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이후로 여의도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노우지 분기점 부근 사고 여파로 장수부터 긴 구간 밀리고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는
대저분기점 진출로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민주당의 당내 현안과 총선 전략 등과 관련해 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맡고 계십니다. 전임 정무조정실장이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로 불렸던 정진상 씨 맞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김영진 정무조정실장,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시네요. 뭐 편하게 얘기하는 자리죠. 최측근이라는 거를 아닙니다. 부인하진 않으시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당대표 오시기 전부터 두 분 사이에 뭐 어떤 특별한 인연 있었습니까? 당대표께서 성남시장 경기지사 할 때부터 서로 인연을 갖고 정치에 관해서 얘기했던 사이였고 대통령 선거를 같이 준비했던 그 관계였죠. 그래서 경선, 본선 다 같이 그 선거를 했었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연스럽게 또 가까워졌을 것으로 제가 이제 보기에 추정되는 게 수원 병지였고, 네, 그죠? 예, 예. 아무래도 경기도청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네, 예, 뭐 그런 것들도 아마 또 요인으로 더 자연스럽게 그 가까워지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김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표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나 계획 같은 거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숨소리 듣고도 안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그 요즘 이재명 대표께서는 총선 앞두고 어떤 부분들을 가장 신경 쓰고 계신지 일단 궁금합니다. 지금은 이제 총선 앞두고 그 예산국회 국면이라 예산국회 국면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가장 첫 번째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R&D 예산이라든지 민생 예산 그리고 일자리 예산 그리고 청년 예산 그리고 미래 예산 관련해서 국회가 그 예산 협상이나 예산 협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하고 있고요. 또 당 관련해서는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떻게 총선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인재위원장도 맡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좋은 분들을 어떻게 모셔올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연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가장 앞에 말씀하신 게 이제 예산 등 민생 현안 이거 네, 집중적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다. 첫 번째 이렇게.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고요. 네. 방금 이제 인재위원장 얘기도 하셨는데 인재 영입 작업 물밑에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뭐 공식적으로 전례적으로 이전 총선에서는 이해찬 당대표가 맡았고 이번에는 그 이재명 당대표가 맡아서 인재 영입 관련한 사안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2024년의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가야 할 방향을 정책과 인재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인재들에 관해서 어떤 인재 어떤 상이 좋을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그분들의 또 찬성 여부도 중요한 거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 발굴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라고 할까요? 가장 역점 두는 부분 뭐 말씀하신다면요. 제가 보기에는 미래와 혁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사실은 3만 벌 국가에서 더 전진하고 또 기후 위기, 디지털 변화 속에서 어떻게 성장 동력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과 두 번째는 격동하는 외교 관계, 그러니까 한미 관계, 한중 관계, 한일 관계 등 이 속에서 외교 안보 분야를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냐 해서 미래 경제, 그다음에 안보, 민생 이 분야를 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좀 새로운 인재들을 보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국민이 깜짝 놀랄 만한 사람 또는 국민에게 좀 감동을 줄 만한 사람 찾아 놓으신 분 있습니까?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럼 뭐 만약에 있더라도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도 그럴 거예요. 네, 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지금 같습니다. 이 타이밍에는 네네네. 네. 그 인재 발굴 그 얘기는 한 그 정도까지 듣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상 당 지도부 입장에서 지금 당내 통합 문제 이런 그 원심력을 이제 구심력으로 만든 그런 문제 상당히 고민되는 지점일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예, 예. 최근 이제 원칙과 상식 의원 네 분이 이제 집단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다가 이분들이 같이 이제 모여서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당내 민주화, 강성 지지층과의 결별 등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당 지도부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그렇죠. 이제 네 분이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또 활동을 해오셨고 네. 또 그리고 민주당이 가는 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당원의 눈높이에서 올바로 가는지에 관한 그 판단들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또 민주당의 길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통해서 활동을 했고 또 이번에는 원칙과 상식이라는 단체로서 재구성하여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목소리도 잘 듣고요. 당내 민주주의, 그다음에 도덕성 회복, 그다음에 미래 비전에 관한 민주당의 계획, 그 주요한 의제들을 던져주셨기 때문에 고민을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현재 그런 목소리들과 단체를 통해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당내에 열려진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 당이 발전할 방향을 한 예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은 그분들의 의견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의 의견들도 전체적으로 잘 들어서 그 속에서 통합과 단결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정치는 아까 우리 그 진행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서로의 의견에 최대 공약수를 맞춰서 그 속에서 나가는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방이 가장 올바르고 일방이 가장 그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같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일까를 같이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인데 그런 지점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내나요? 이들 비명계 의원들 이런 집단행동 근저에는 그동안 다른 목소리를 낸 데 따른 공천 불이익을 우려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해당 행위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지으면 그 점수가 낮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해당 행위라고 규정을 해서 공천 불이익을 준다 이렇게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공천을 앞두고 지금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원칙적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발언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인지 간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그런 입장이 엊그제 당대표의 공개 발언에서도 나왔고 또 최강욱 의원의 6개월 당원권 정지로서 나왔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김영진 의원부터 그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게 아주 공정하게 그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는 부분들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준인 것 같습니다. 시스템 공천이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탈당의 가능성은 이 네 분보다도 오히려 이제 이상민 의원 쪽에서 더 높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뭐 실제로 이제 12월 초에는 자기가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방송 나와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 국민의힘으로 갈 경우에 이건 뭐 가정입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아픈 건가요? 뭐 저는 예고된 그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이 너무 길게 이 카드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의 그 입구와 출구를 좀 분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상민 의원이 지금 5선 아닙니까? 그래서 네. 처음에 민주당에서 초선을 하고 탈당해서 자유선진당 가서 또 한 번 하고 또 그 이후에 2012년부터 현재까지 3선해서 총 5선을 하는데 또 당을 바꿔서 새로운 선택을 하시겠다는 건데 과연 그게 울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는요. 충청도에서 민주당의 가장 좋은 밭입니다. 네. 그 속에서 정말 따뜻하게 의정 활동을 해오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대학이 뭐 충남대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젊은 층들 다 많더라고요. 젊은 층들이 있고 대전에서 가장 좋은 민주당의 지역구였는데 그래서 과연 울림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정치를 맞출 때도 시작할 때처럼 그런 그 판단과 결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봐서 오선 의원이 합당한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엔 정책 관련 질문 드릴게요. 그 이제 메가시티라든지 공매도라든지 이제 여권이 이슈를 먼저 좀 치고 나온 것 아니냐는 얘기도 일본 나오고 있거든요.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주안점과 전략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정책과 이슈 관련해서는 현재 그러니까 상황을 제일 잘 분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과연 무엇을 필요로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제일 중요하지 그것을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걸 우선적으로 판단하면 정책의 우선순위와 집중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한마디로 김포에 가장 필요한 거는 5선 지하철을 연장하면서 김포 시민들이 필요한 교통난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인데
그것을 행정구역 개편으로 던져버리니까 정치적 정략적으로는 막 그 이슈 파이팅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김포 시민들에게는 어떤 고난과 고통도 해결하지 못하는 주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선후 경중을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판단이에요. 그래서 정책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주요시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재 영입에 있어서도 미래 의제를 좀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기후변화 위기, 그다음에 디지털 변화에 따른 우리들의 대응들을 국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야당도 이제는 대안을 내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막말 논란 짚어볼게요. 최광욱 전 의원이 암컷 발언을 했습니다. 사무총장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도 강력히 경고했고 당 최고위가 당원 자격 6개월 정지란 이제 중징계를 아주 신속하게 내렸어요. 이렇게 신속하게 결정 내린 이유가 뭘까요? 민주당은 그런 문제에 관해서 단호하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준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국민의 감성에 어긋나고 그리고 국민 일반의 보편적인 상식 그리고 성평등에 어긋나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가장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한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예의 없이 적용한다. 그런 부분이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발언과 행위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은 책임 야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발언 하나 행동 하나에도 대단히 한 번 더 생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지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결정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는 또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 과정을 보면 최광욱 전 의원이 SNS에 이게 민주주의야 멍청아라는 글을 썼습니다. 더구나 몇몇 여성 당직자들은 최 의원 말이 뭐가 잘못됐다면 이제 옹호하고 나섰고요. 또 여성 의원들이 최 전 의원 사과를 요구한 성명을 내긴 했는데 2, 3일이 지난 시점이어서 등 떠밀려 억지로 했다 이제 인상을 주기도 했어요. 이런 모습들 국민들에게 좀 부정적인 인상을 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그런 면이 있어서 저는 정치인의 입과 말은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왜 그런 발언과 징계 조치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도 잘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적절한 표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나 이분들이 좀 늦은 것은 단호한 조치를 홍익표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에게 요치를 요구를 해서 우선적으로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 시간을 사실은 줬던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했다라고 봐서 아주 늦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일단 그분들도 자기들의 판단을 분명히 표현했고 그에 따라서 당 지도부는 입장을 최광욱 의원에 대한 징계를 분명히 했고 이후에도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니까 제가 사실 고 박원순 시장 사건 때 피해 호소인 뭐 그런 얘기들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민주당이 도덕성을 중시하는 민주당의 뭐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이게 많이 좀 떨어지고 때로는 이제 약간 보편적 상식과 동떨어진 모습들이 보인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조치에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우물한 개그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 눈높이와 시각에 따라서 그런 도덕적 감수성과 성인지 감수성에 맞게끔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쟁화하면서 당내 갈등과 국민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조치하고 그것은 총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엔 현직 장관들 총선 등판과 관련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의 행보라든지 발언이라든지 정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한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몇 퍼센트? 저는 뭐 정치는 본인의 선택이라서 네. 한 장관이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대부분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거죠. 모시지 못한 부분 중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인사 부분에 있어서 검증을 담당했던 사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인사는 결과론적인 책임인데 그 과정에 대해서 법무부가 과거 청와대가 담당했던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법무부로 가져갔고 그에 따른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참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건 한동훈 장관이 무능력했다. 그리고 관리를 잘하지 못한다. 그리고 진언을 잘하지 못한다는 결과였거든요. 그럼 네.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진솔하게 평가하고 그 이후에 본인이 정치를 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이런 방향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재능과 끼가 그 많은 것은 대한민국 모든 그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한 장관이 출마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선 그냥 뭐 한 의석 하나 따라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당의 간판으로서 선거에 바람을 일으키는 이런 역할을 맡길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 파급력, 파괴력 뭐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렇죠. 이제 초기에 이제 신상품이니까 한번 써보겠죠. 네. 근데 신상품이 이제 그 장수 상품과 인기 상품으로 꾸준히 갈지는 그 국민들과 당원들이 판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태도가 정치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국회 본회장에서 300명의 국회의원들 앞에서 하는 그 태도나 원사가 과연 이게 5천만 명의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충돌하는 것인데 아주 특정 한 편의 의사만 환호하는 박수를 위해 던지는 원사가 그것이 정치의 장으로 옮겨왔을 때 어떨까 대한 판단들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지층에 대한 사이다 발언이 그 전체 국민들의 평균치를 봤을 때는 그 다를 수도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반영된 게 실제로는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는 연령대는 60대 이상에서 아주 강력한 지지를 받고 네. 실제 20대, 30대, 40대에서는 아주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현재 여론조사 추이의 그 흐름 아닙니까? 네. 그게 반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아울러서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인천 계양을로 가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는 걸 이제 고려하고 있다는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이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원 장관은 당과 나라를 위한 희생 뭐 이런 걸 언급하면서 사실상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이재명 대표 본인 반응이랄까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원희룡 장관이 선택하는 거라서 정치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습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한번 붙어서 정치적 체격을 올리고 대선 후보로 한번 가보겠다라는 풍운의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요. 근데 가장 우선적으로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문제나 제대로 해결하고 출마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으로서 네. 직무를 철저히 해달라. 직무를 철저히 하고 그런 다음에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원래 원희룡 장관은 정치인 출신 장관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험지 출마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당내에서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전국 선거를 지휘하려면 어떤 선택이 과연 효과적일지 이걸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안동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럼 안동에 묻혀 있다 이런 이제 지적도 나왔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총선 시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뭐 시간이 한 130일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네. 그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상황과 조건 그다음에 위치가 틀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산에 출마할 때는 혈혈단신 네. 내려가서 필마 단기 1점 돌파 형태로 했던 부분이고 또 정세균 대표가 무진장에서 당대표를 하면서 선거를 이뤘던 경우가 있고 또 그러면서 혼자 또 종로에 출마했던 경우가 있고 그래서 상황과 조건이 다른 차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것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위치에서 어느 것이 가장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까 그런 판단들을 당 지도부와 본인 그리고 당원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진행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른바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민주당 쪽으로도 이렇게 손을 흔들었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민주당에서 몸 담고 아주 따뜻한 곳에서 국회의원을 하시던 분들과 같이 텐트를 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양양저 의원이라든지 보면 그래서 그 빅텐트는 제가 보기에는 뭐 모양새는 좋겠지만 내용적으로 과연 그 텐트의 기둥이 튼튼할까? 나경원, 유승민, 이준석 나름대로 빅텐트를 같이 쳐야 될 네 기둥 중에 세 기둥을 버리고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기둥을 갖다 세우면 텐트가 비바람에 맞설까 그래서
뭐 해당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선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차례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난치성 질환 어린이 돕기 공익신탁으로 아이들의 아픔을 보듬기 바람. 환경 지키기 공익신탁으로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바람. 당신은 어떤 바람을 갖고 계세요? 당신의 바람 공익신탁이 실행합니다. 기부 목적을 정해 자산을 맡기면 기부자의 바람대로 자산을 운영해주는 공익신탁. 국가 관리로 기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신탁으로 하는 선진국형 기부 문화. 공익신탁으로 대한민국에 당신만의 따뜻한 바람을 더하세요. 이 캠페인은 법무부가 함께합니다.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네, 저는 인천 계양구 박천동에서 어린이 보호차 운행을 하고 있는 송선기입니다. 66이요. 올해로 20년째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11시나 뭐 10시 반에 끝나서 집에 데려다주면 12시쯤 되거든요. 그러면 또 저 행길가에다 내려주면 위험하니까 골목이라도 올라가서 그냥 집 앞에 내려주고 오면 아이들이 참 그냥 고맙다고 편지를 많이 써서 보내줬어요. 그럴 때 아주 보람을 느끼죠. 내 새끼는 아니라도. 이 노란 차에 애로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차로다가 100만 원 들어가요. 그러고서 그냥 200벌 벌자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잠자는 시간이 하루에 한 4시간, 3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자가용이나 그 노란 차 뒤에서 운전하고 오시는 여러 운전 기사님들 아이들 내려주고 있을 때 빨리 안 간다고 빵빵거리고 그냥 정말 번쩍거릴 때 참 불안하고 그러니까 규칙을 지켜주셔야 우리도 마음을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갈등을 줄여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어젯밤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미세먼지는 모두 흩어졌습니다. 다만 추위에 대비해 든든한 옷차림으로 나오셔야겠습니다. 서울, 인천, 부산, 울산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경상권 해안에 한파주의보가,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한파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영하 3도, 파주 영하 4도 등 어제보다 7도에서 많게는 15도가량 낮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5도 정도 더 낮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영상 2도, 대전, 춘천 4도, 광주 6도, 부산 9도 안팎으로 대부분 한 자릿수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오전까지 충남과 전라권에, 오후까지 제주도에 약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1에서 3cm, 그 밖의 지역은 1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고요. 충북 중남부에도 오전까지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와 해안 지역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도 이어지고 있어서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영하 6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이번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3도입니다. 박다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일라디오 오늘.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신당 창당을 완료한 분이죠.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희망 양향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네, 반갑습니다. 혁신이 강연 가서 있었더니 이런 건 제가 나중에 짧게 여쭤보고요. 오늘은 네네. 양 네.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새 정치는 무엇인지 듣는데 제가 중점을 둘까 합니다. 이제 네네.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력을 보니까 양 대표님은 그 스토리가 있네요. 광주 여상을 졸업한 다음에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습니다. 학사 석사학위는 나중에 받았습니다만 고졸 신분으로 입사해서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개발실 상무까지 오릅니다. 그러다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발탁되고 나중에 21대 국회에서 배지를 답니다. 양 대표님, 정치권에 입문하게 된 계기, 그러니까 어떤 걸 해보겠다고 정치에 뛰어드신 겁니까? 지금 제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강원도 영월을 가고 있습니다. 영월. 거기 소방 마이스터고가 있는데요. 특강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저는 저의 이 삶의 궤적에서 얻은 그 노하우와 역량과 이 모든 것들을 네. 우리 후배 세대들에게 경험 나눔 또 여러 형태로 좀 돌려주고 싶은 그런 봉사의 마음이 큽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어제 그 혁신이 특강을 마치고 오늘도 바로 또 새벽에 이제 출발을 가고 했는데 저는 정치권에 영입되었죠. 그렇죠. 전혀 정치를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 사실인데 제가 이 고졸 출신으로 또 호남 출신으로 여성이 삼성전자 그것도 첨단 기술을 다루는 반도체에서 연구 임원이 되었다라는 그 신화와 같은 신화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을 이제 정치권에서 좀 저를 찾은 모양입니다. 평가를 해주신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표 시절, 전 대표 시절에 영입 제의를 했고 고심 끝에 이제는 제가 봉사할 시간이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응했던 것입니다. 네. 그 전문 분야를 잘 살려서 의정 활동 열심히 하시다가 지난해 4월이었던가요?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왜 탈당하셨죠? 당시에 다소 좀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일이 있었죠? 예, 뭐라고 발표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오해가 좀 있어서 네. 당시에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그냥 당을 나가라 했었을 때였습니다. 예. 이제 대선 전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일환으로 어떤 다른 이슈가 있어서 제명 의결을 받았고 그리고 제가 그냥 탈당을 했죠. 그리고 근데 나서 제 기억에는 그때 그 이른바 꼼수 탈당 그 시기에 그런 게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검수완박 상황에서 네. 아예 이제 이 복당을 제가 철회를 해버리는 상황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셨던 것 같아요. 네, 대선에서 패한 장수들이 다시 그 지역을 바꿔가면서 출마하는 그 상황을 보고 네. 그건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고 제가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제가 할 일이 없고 과거의 민주당 제가 사랑했던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하고 제가 아예 복당 신청을 철회해버렸습니다. 떠나신 거군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위원장을 맡으세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국민의힘으로 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가셨어요. 그리고 신당을 창당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분이 생각하는 정치 문법이 좀 다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신당 창당 왜 하셨습니까? 제가 그 광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이지만 반도체만큼은 이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네. 국가의 어떤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념을 초월해서 정당을 초월해서 정파를 초월해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제가 민주당 출신이지만 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맡았었고 맡은 경위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네요. 예. 네네. 죄송합니다. 질문이 뭐였죠? 아니요. 이게 그 대답까지 해주셔도 돼요. 그렇게 해주셨고 그리고 제 질문은 그거를 이제 거쳐서 이제 신당 창당을 하게 된 네. 계기가 뭐냐 이제 여쭤봤어요. 네, 저는 이 정치권에 영입되어서부터 정당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제이기도 하지만 정당 안에서 정치인, 정치 지도자들을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네. 정당에서 제대로 된 정책들을 만들어서 국민들께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되게 개탄스러워했고요. 네. 지금 특히 그 극심한 사회 분열, 또 극심한 진영 갈등, 네. 극심하게 보이는 포퓰리즘, 극심한 부정부패 이런 사회 현상이 어디서 왔느냐면 정치의 부재에서 옵니다. 네. 모든 사회의 개혁이나 사회 일은 정치를 통해서 해결되도록 진화해 왔는데 이 정치가 멈춰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도약의 길이 아니라 빠른 철학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에서 정당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6월 오래됐습니다. 정당에 대한 고민을 한 것도 오래됐고 실제로 기획을 시작한 것은 한 2년 됐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날 발기인 대회를 거쳐서 8월 28일 날 저희가 창당 대회를 했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약속했던 정치인, 정치 지도자들을 배출할 수 있는 정치학교 서울 콜로키움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연구소 HK 연구원을 저희가 출범을 했고 매주 준비된 정책을 릴레이 정책 발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 발표의 주안점은 어디다 두세요? 정책 발표의 주안점. 그러니까 기존 정당하고 좀 차별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 정당은 이제 정책을 발표할 때 총선용이거나 그 반짝 대선용 이렇게 발표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정책집이나 또 오랜 시간 연구해온 그런 결과가 아니라 그야말로 어떤 이 선거 이벤트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저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스웨덴의 린네대학교에서 25년 이 제도라든지 그리고 국가 운영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해오신 분이 대한민국의 상황과 맞게 이 정책을 준비해온 것들을 정책집으로 준비를 했고 그것을 일주일에 한 분야씩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최초로 저희가 그 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면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두 번째 인생 산모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국토균형 발전 차원의 메가시티 정책을 발표를 했고 네 번째는 이제 부패와 특권에 대해서 발표했고 어제 저희가 이제 기후, 환경, 에너지 분야를 발표를 했고요.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이제 외교 안보, 그다음에 교육, 그리고 제도 개혁, 그다음 복지 이렇게 10개 분야로 나누어서 준비된 대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년 총선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일정에 특별히 많이 고려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희망 내년 총선에서 어떤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 총선에서는 어쨌든 국민들께서 한국의 희망만이 신뢰를 우리가 줄 수 있는 정당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드리는 것이 목표고 거기서 자동으로 이제 유권자분들이 선택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 의석은 게임으로 이렇게 따는 게 아니라 국민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과 준비성으로 국민들께 정말 신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고, 근데 내년에 이제 총선에서는 이 양당 전쟁의 정치를 종식시킬 수 있는 분들이 국민밖에 없습니다. 그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대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최근에 그 예결위 상황에서 제가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양당이 정파와 이념에 함몰된 예산 심사, 예산의 단독 의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비교섭으로 한 명이었지만 정말 국가를 중심으로 두고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 이 국회 구성이
양 정당의 어떤 폐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정당이 꼭 필요하구나라고 잘 알겠습니다. 힘을 내게 됐습니다. 가치와 네. 비전에 따라서 어떤 세력과도 정책적 연대 포함해 모든 것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준석, 네네. 금태섭 이런 분들과 이제 연대 논의는 하고 계세요? 저는 한국의 희망에 집중하고 있고요. 한국의 희망은 2024년도에 한국의 희망으로 총선을 치를 것이고 2027년도에 국가 운영, 다시 말해서 이제 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국의 희망이 이미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 어떤 정책적 연대든 토론이든 어떤 세력들과도 논의의 구조는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차원에서 어제 국민의힘과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고 네. 그리고 금태섭 또 정택은 뭐 이렇게 정의당 분들까지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를 중심에 두고 정치를 개혁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그 진정성으로 그 가치와 비전으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민의힘과 합당 여부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물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으로 출발했고 가치와 비전을 두고 창당한 상황에서 합당을 얘기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걸로 전해졌거든요. 합당이라는 단어 이제 다른 뜻의 합당이라는 단어 2번 들어갔는데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그 윤석열 정부를 주도하는 인사들로부터 입당 제안을 여러 차례 받은 것은 사실인데 네. 사실은 이제 그 합당 제안도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 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인간적 차원에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당을 창당한다라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위적 세력 교합으로 총선에서 표를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합당의 모습들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목표가 합당이 아니고 집권입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서 정당을 100년 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 그야말로 제대로 된 정당의 출범이라고 아마 확신하시게 될 겁니다. 목표는 집권이고 100년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이제 강의하셨는데 쓴소리 좀 네. 하셨나요? 어떤 점 강조하셨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과학기술 패권국가 세계를 선도하는 보민강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강의를 지금 릴레이 강연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고 대한민국의 비전이 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왜 중요한지 그중에서도 첨단산업 반도체가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들이 중요할 텐데 지금 우리 국회의 구성 자체를 보면 300명 중에 과학기술 인재로 분류되는 사람이 3명뿐입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로 분류되는 사람이 저 1명뿐입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 어떤 과도하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율사, 그러니까 법률가들 그리고 운동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대표성을 균형 있게 하자라는 말씀을 드려서 과학기술 인재 등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 인용한 우리 혁신위원장께서 과학기술 인재 공천을 늘려라라는 말씀으로 발표를 하셨다고 해서 참 열려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당파보다는 국가를 중심에 둔다. 이 말이 제가 이제 저 머릿속에 남는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모시고 당면 정치 현안에 대해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원님한테 내려졌던 당원권 정지 징계가 최근에 취소됐죠? 네. 혁신위원회 건의를 이제 당 지도부가 수용했는데요. 근데 최근까지 최고위원직을 유지하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사퇴하셨습니다. 네. 어떤 의미죠? 그 처음에 이제 징계를 받을 당시에 사실 저에게도 사퇴하면 태영호 의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그 정도로 줄 거라는 정도의 연락을 간접적으로 받았어요. 네. 그런데 그때 그 정치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당의 윤리위원회는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고 말하자면 국가로 따지면 사법부잖아요. 그러면 저희 행위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정무적으로 너 자리에서 물러나면 봐주고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정치 생명 끊겠다라는 그거를 것이 수용하지 못하셨었거든. 첫째는 그것이 이 윤리위원회에서 잘못이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 가지 언론의 보도 내용이 너무 황당할 정도로 잘못된 내용이 많았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 제가 탈당해서 정광훈 목사와 신당을 만들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직에 사퇴했다가는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이 오보의 홍수 속에서 오해. 그래서 그냥 하셨다가 차라리 다음에 출마를 못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제가 제 입장을 설명하는 기회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경북 영덕에서 토크 콘서트였었죠? 예. 분위기 좋았습니까? 좋았습니다. 노래도 두어 곡 불렀다고 제가 기사에서 봤어요. 본래 토크 콘서트에서 노래도 부릅니까? 아니 분위기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원래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죠. 그렇죠. 또 특히 이제 진솔한 면을 보이는 그러니까요. 유권자들이 또 어르신들이 총선을 넉 달여 앞둔 경북 지역 민심 어땠습니까? 사실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좀 힘든 부분도 있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북 지역은 농업도 한 전체의 한 3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경제 상황 전체가 좋지 않으니까 분위기 자체가 민심 자체가 좀 좋지는 않아요. 거기다가 물가 수준이 사실 실질적으로 이 피부에 체감하는 물가는 굉장히 높거든요. 네. 이런 것이 이 전반적으로 민심에 영향을 미치겠죠.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 그러면 이것을 정치가 잘못했다 네. 이런 것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기존 정치인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분들도 있고 실망해서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죠. 그것을 이제 여론조사 수치로 보면 좀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래도 격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정치 현안 짚어볼게요.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 아마 한동훈 장관일 겁니다. 대구를 방문했을 때 사진 찍으려고 이제 3시간 줄이 늘어섰고 대구 경북 유권자들이 보는 한동훈 어떤 존재입니까? 한동훈 장관은 일단 역대 법무장관하고는 좀 다르죠. 보통 법무장관은 수사기관인 검찰을 사법행정을 지휘하기 때문에 좀 같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소극적으로 또는 이제 좀 중립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야당과 대적해왔고 대구 경북 사람들의 생각은 야당에게 너무 끌려다니고 지난 5년간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너무 잘못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는 장관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그에 대응을 잘못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멋있게 잘한다. 네. 이런 그런 칭찬이 자자했죠.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는 말하자면 정치 스타죠. 더 주목되는 게 말 워딩이에요. 네. 대구 와서는 대구 시민을 매우 존경한다. 이 6.25 때도 한 번도 이 도시를 내주지 않은 분들이다. 이런 이제 찬사를 했고 특히 이제 대전에 가서는 여의도 300명 아닌 국민 5천만 문법 쓰겠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한동훈 장관이 어떤 뜻으로 말했는지 알겠지만 대구 경북 시도민 특히 대구 시민을 존경한다는 말은 그것은 잘한 이야기죠. 가서 물론 장관으로서 또는 장관도 정치인의 한 사람이라고 보면 거기 있는 시민들에게 존경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렇죠. 지극히 올바른 일이라고 봅니다. 이제 국민만 보고 가겠다. 그리고 이제 여의도 문법 이게 안 따르겠다는 게 정치 개혁에 약간 의지도 있다. 이런 해석도 하는데요. 만약에 정치에 뛰어들었다면 네.
정치에 뛰어들었다면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겠다라고 처음부터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았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시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데 아직 뭐 정치인으로 지금 당장에 본격 등판한 건 아니니까. 등판한 건 아니니까 그냥 뭐 그렇게 해석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공직자 사퇴 시한이 1월 11일인데 그래서 이제 당초엔 등판하더라도 1월이나 돼야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이제 지금은 좀 유력한 관측이 12월 개각에 포함이 돼서 12월 등판이 유력하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총선 시계추가 좀 빨라진다 이런 느낌인데 왜 그럴까요? 여권에서 좀 서두를 만한 어떤 요인이 있나요? 보시기에. 아니 근데 이제 장관으로서 사표를 내면 후임자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네네. 어차피 1월 달에 사직을 하려면 후임자를 선정하고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장관 중에서 총선에 출마할 분들은 12월 달에 사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후임자가 선정이 되고 또 인사청문 절차도 거치고 그렇게 해서 그래 어쨌든 국정이 공백 없게 또 가야 그렇죠. 되니까요. 선거도 선거지만. 그게 좋죠. 아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럼 이제 한동훈 장관이 조기 등판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의원님 보시기에 총선 분위기 여당이 선점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세요? 저는 뭐 총선 분위기를 선점하는 것의 문제와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여당이 총선의 분위기를 선점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미 네. 인류한 혁신위가 출범을 하고 여러 가지 혁신 조치를 했는데 뭐 언론에서는 뭐 용두사미다 여러 가지 비판을 하지만 사실 그분과 또 혁신위에서 내세운 많은 주제들이 네. 결국에는 공천관리위원회로 넘어가서 굉장한 또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러한 혁신 조치는 계속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상당히 참패하고 그 이후에 위기를 겪었지만 지금은 거기에서 이제 좀 다른 국면으로 갔잖아요. 네. 저는 그것만 해도 굉장한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여당은 아무래도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이 꽤 많거든요. 최근에 뭐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문제 이런 문제 또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이슈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이 단순히 한동훈 장관을 내세워서 총선을 주도하겠다 뭐 그 정도의 수준에서 그냥 끝내서는 안 되죠. 훨씬 더 많은 또 생각을 해야죠. 아울러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도 이제 총선 출마 예상되는데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맞붙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뭐 나라와 당을 위한 희생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굳이 부인 안 했습니다. 원 장관의 이런 도전 무모한 건가요? 해볼 만한 건가요? 아니요, 저는 우선 원희룡 장관이 그런 이 결정을 한다면 당에 정말 큰 이 총선에서의 전기가 마련되고 원희룡 장관 본인에게도 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우리가 보궐선거 때 함께 붙은 우리 당의 후보가 사석에서 이야기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싸움이라고 보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전혀 다른 입장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원희룡 장관이 승리할 가능성은 한 51%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이번엔 신당 창당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내심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전 대표를 다시 끌어안을 뾰족한 수를 사실 잘 못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위원님께서는 의원 시절 당내 대표적 전략가로 이제 꼽히셨잖아요. 이런 상황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본인이 주장했던 대로 자기는 상계동을 떠나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수없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뭐 자기가 공천 신청해도 윤핵관들이 공천 떨어뜨릴 것 같다. 그러면 자기는 무소속 출마하겠다. 이러다가 그 다음에는 뭐 홍준표
시장의 모델을 따르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금이라도 자기가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자기 지역구로 돌아가서 활동을 하고 한다면 우리 당에서 공천도 하고 정말 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미 마음이 떠난 것 같고 제 느낌으로는 대구 지역에 가서 대구 지역에서 가장 자신이 봤을 때 약한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했거든요. 가장 약하다고 판단되는 후보를 상대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어서 국회에 입성한 사례가 있거든요. 홍준표 모델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한 지는 벌써 여러 달이 지났는데 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그런 지금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신당부터 시작해서 온갖 국리를 하는 걸로 보이고 뭐 더 나가서 심지어는 제가 그 언론에 약간의 오보가 난 것을 근거로 해서 뭐 심지어는 반개혁적인 인물과 한판 붙겠다 대구에서 그전에는 또 대구에서 공천에서 출마한 제일 나쁜 놈하고 붙겠다 뭐 계속 이제 하더니 최근에는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하고 붙겠다. 그 반개혁적인 인물은 누군가요 했더니 김재원 같은 김재원이라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아니 저하고 붙으려면 제가 먼저 이준석 대표가 어디에 출마할지를 알아서 저도 거기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고향에 가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준석 대표가 그렇다고 의선까지 찾아오지는 않으실 것 같고 조금. 이 전 대표에 대한 대구 경북 민심은 뭐 여론조사도 나오던데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어때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그 틈을 보고 지금 할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자질, 뭐 흔히 프로파간다라고 표현하는 이 선전 기술이라든가 자신의 그 주장을 펼쳐나가는 어떤 방향은 굉장히 그 훌륭한데 그러나 정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그 마음을 투표에 연결시키고 그 득표를 해서 그로 인해서 권력을 획득하고 그 획득한 권력을 통해서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짓누르고 밟고 이기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마음을 얻으려는 것보다는 이기려는 생각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게임에서 상대방 막 죽이고 지나가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눈에 띄죠. 그래서 제가 늘 정치에 아주 특화된 기계인간처럼 보인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대구 시민들이 보기에도 좀 그런 느낌이 많죠. 그리고 특히 이제 아무래도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다 이래 표현할 때는 과거 장유유서의 개념도 있는데. 네, 그렇군요. 좀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그렇죠.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후 건축물의 성면 건축자재 해체 현장을 지키는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을 아시나요? 성면을 흡입하면 암 등의 질병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성면 건축자재 해체 시 감리인이 관리 감독하며 성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또한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 평가 제도를 통해 감리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평가 결과는 환경부 홈페이지 및 성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성면 피해 예방하는 성면 해체 작업 현장 안전관리.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 가스 사용 전에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냄새를 잘 맡아보고 사용 후에는 점막 코크와 중간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불을 켰을 때 불꽃은 연소가 잘 되고 있는 파란색인지 확인하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새어나오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데요. 방석이나 빗자루 등을 이용해 가라앉아 있는 LP가스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이번엔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와 함께 총선 동향과 판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년째 정치 컨설팅하고 계시죠? 제가 뭐 회사 만든 건 32년 됐는데 30년이 넘었군요. 예, 근데 그걸 뭐 다 제가 정치 컨설팅 한다기보다 이제 정치인들한테 컨설팅 받고 있습니다. 정치의 계절이 이제 돌아왔어요. 요즘 그 비즈니스 사업적으로도 실감하세요? 예, 그 이맘때 되면 이제 출마자들이 이제 움직이는 때니까 예, 좀 그럴 때죠. 그렇죠. 뭐 좋은 얘기로 들리네요. 자, 내년 총선이 오늘 기준으로 138일, 약 넉 달 반 남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판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선거가 치러진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 그거 내일 치러진다면 국민의힘이 좀 안 좋겠죠. 네. 왜냐하면은 그 선거에 영향 미치는 게 대통령 그 직무수행 평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대체적으로 한 35% 정도 내외 이렇게 갇혀 있고 부정 평가가 한 55% 지금 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긍정이 35%가 안 되고 부정이 55가 되면 한 20% 차이가 나면 이게 정권 심판 구도가 뭐 인물이나 이슈나 이런 걸 완전히 지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때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정도의 대통령 지지율이었는데 결과가 17.15% 차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정당 지지율이라는 걸 많이 발표하잖아요. 그게 무슨 그 선거에 바로 연결될 것처럼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게 조사도 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조사기관에서 그거부터 발표하잖아요. 정당 지지율 이렇게 하는데 그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20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 언론은 그거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라는 게 그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17% 차이 날 때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4%로 갤럽 그 주간에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년에 가서 비례대표 의석 누가 어느 정당이 몇 석 할 것 같습니까? 그거 할 때 참고할 점인가? 참고할 거고 총선 전망을 할 건 두 가지 지표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긍부정, 그러니까 직무수행 긍부정 평가 요거 하나 보는 거고 또 하나는 국정 안정이냐, 뭐 정권 교체, 정권 견제냐, 뭐 이거 보는 거. 그거는 프레임의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처음에 질문을 돌아가면 지금 대통령 그 긍정 평가가 지금 35%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 끝났을 때 53% 갤럽 기준입니다. 53%까지 갔다가 바로 7월달에 37%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4%까지 이제 바닥을 치고 그 상태에서 지금 40%를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태니까 내일 치러진다. 이러면 국민의힘이 매우 어려운 결과를 얻게 되겠죠.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그 대통령 지지도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 과거 총선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총선을 지금 한 4개월 반 정도 남았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보이는 정치 흐름과 뭐 비슷한가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아니 요즘은 뭐 그 이때쯤 선거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는 이때쯤이면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고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1월 총 이제 그 취임을 하거든요. 그 사이에 굉장히 대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9월달, 10월달 이럴 때는 뭐 서초동하고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도 있고 이런 거였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9월달 정도에는 그 서초동에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니까 서초동에 대규모 인파가
윤석열 검찰총장 물러나라, 구속하라, 뭐 이런 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10월 3일과 10월 9일 날 그 공휴일인데 강화문에서 이제 뭐 맞불 시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겠냐 이랬는데 소초동보다 더 많이 나온 그렇게 돼서 야 이거 총선이 문재인 정권 심판, 조국 심판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막 보고 그랬는데 그리고 뭐 지금은 좀 이릅니다만 그 1월 달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선거가 있는 1월 달까지만 해도 상당히 민주당이 어려울 거로 많이 봤죠. 그리고 코로나가 처음에 이제 그 터졌을 때도 처음에는 중국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확진자가 많아서 아무래도 집권 여당에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겠죠. 그때 이제 막아야 된다 안 막았다 이랬는데 이제 곧바로 미국과 유럽에서 뭐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급증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그 방역 K 방역 잘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했으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 시점에서 내년 총선을 예측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 아까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뭐 대통령 지지도 이거는 아주 중요한 그 변수긴 하지만 여튼 그걸로 우리가 만약에 if 이걸로 했을 때 어떻게 되냐를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뭐 누가 이긴다 뭐 진다 이거는 의미는 없다는 그런 거예요.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로부터 이제 그 보면 지금 이 상태 그러니까 24%까지 떨어진 적이 있고 그 40%가 붕괴한 이후에 35% 밑도는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 이 상태가 지금 1년 6개월 정도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중도층이나 또 2030 세대가 대통령 선거 때 찍었던 사람들이 지금 떠났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이게 선거가 다가온다고 저절로 돌아오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뭘 해야지 돌아오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국민의힘이 그 비관적 분위기가 있죠. 그러니까 뭘 해야 할까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뒤에다 이제 질문 드리고요. 지금으로선 박 대표님 보시기에 어느 체제로 선거 치러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까? 1번 양당 체제, 2번 3당 체제, 3번 4당 체제. 그것도 뭐 저는 이제 뭐 컨설턴트고 그러니까 시나리오로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또 이런 시나리오라는 게 무슨 일기예보하는 게 아니니까 일기예보는 뭐 자연에 영향을 못 미치지만 저희가 이렇게 전망하는 거는 영향을 또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 현 시점에서 그 가능성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계속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2020년처럼 양당이 그 똘똘 뭉쳐갖고 양 진영이 그때 투표율 66%까지 갔죠. 그렇게 치러질 가능성 저는 한 20%고 2016년처럼 어쨌든 그 제3당이 하나 나와서 3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 저는 이게 한 40%고 양쪽 진영이 다 깨져서 4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 이게 1996년도가 대표적이죠. 그렇게 될 가능성도 한 40%쯤 있는데 현재까지는 뭐 제가 이거를 6개월 이상 요 가능성 유지하고 있는데 뭐 사실 좀 더 봐야 될 조금 보면서 좀 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3당 혹은 4당 체제 어쨌든 좀 깨지는 게 여야 그 양당 중 어디가 더 유리하다. 또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거를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양당의 물리학에서도 이제 구심력이 강해질수록 원심력도 강해진다 그러는데 그 균형이 맞으면 그게 원운동을 하지만 균형이 깨지면 튕겨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도 보면 지금 원칙과 상식이라는 데서 계속 이 팬덤 정당, 방탄 정당이 벗어나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그러고 있죠. 그러나 이제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것보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뭐 당의 지금 문화나 이런 것도 있지만 지난 총선은 너무 많이 이겼어요. 180석 하지 않았습니까? 수도권에서 103석 했고 그리고 지방선거 너무 크게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그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상당수가 좀 물러나 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충돌이 가장 큰 변수라고 보이고요. 역시 국민의힘은 그 이준석 당대표가 그 쫓고 난 이후에 그 쭉 전국을 끌어왔던 당의 주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류가 지난번 성적표를 받아든 거 아닙니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그전에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이렇게 전당대회까지 개입해서 만들었는데 그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좀 지도부들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요구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만일에 그 변화와 혁신이 없다면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는 12월 달까지 시간을 좀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날짜를 이제 그때까지 12월 27일로 못 박았죠. 예, 뭐 그때까지 어쨌든 대통령의 변화, 당의 변화 네. 이거 없으면 뭐 행동하겠다, 뭐 신당 하겠다 이런 얘기고 유승민 뭐 전 의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양당 다 그런 요소는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어떤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현 상황으로서는 이제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상황이 그랬을 때 여당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혹은 뭐 승리하기 위해서 여당이 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구체적으로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지금 지난번에 그 선거 진 것도 그렇지만 당의 책임으로 보지 않고 국민은 역시 대통령의 문제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심판으로 강서구청장 선거를 치렀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얼마나 변할 거냐가 그 변화의 예, 출발입니다. 예. 그다음에 예, 이제 그 대통령의 뜻대로 만들어진 그 지도 체제 지난 네. 전당대회에서 이 변화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요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세 가지입니다. 네. 김기현 대표 체제로 그대로 치를 거냐. 예. 기존 체제. 예. 예. 근데 김기현 대표 체제는 계속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이뇨한 위원장의 그 험지 출마도 거부하는 것 같고 아직까지 답이 없죠. 예. 그리고 뭐 그 조금 전에 방송하고 나가신 김재원 최고위원의 예. 빈자리를 TK 출신으로 또 김석기. 예. 예. 또 지금 사실 또 경찰 출신을 또 이제 김석기 거기 또 의원이죠. 했어요. 예. 예. 이런 거 보면 계속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변화로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않을 그 겁니다. 최고위원직 그 자리도 되게 좀 안 좋게 보이세요? 예, 대표님 그렇죠. 보시기엔. 예. 예. 좋게 보이십니까?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안 그래도 영남 일색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 그냥 영남으로 또 앉혔지 않습니까? 너무 뭐 아니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시는 거죠. 그 자리 하나하나도 되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아니하다는 표현은 굉장히 그 네. 점잖으신 표현 같은데 제가 뭐 그렇습니까?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김기현 대표 체제로 치르겠다는 것이 있지만 저는 이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뇨한 혁신위가 사실은 뭐 수능 이후에는 매를 좀 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김기현 대표 만나고 나서는 매를 들기는커녕 순한 양이 돼서 지금 저렇게 있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어저께 보니까 혁신위원들이 해서 우린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대로 가면 다음 주에 무슨 뭐 당의 변화를 요구하다가 안 되면 전 혁신위원들이 그만둘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혁신위가 조기 종료하면 저는 그 책임 때문에 뭐 김기현 대표 체제도 붕괴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이제 비대위 전환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지도 체제가 붕괴되면 지도 체제는 이렇게 될 겁니다. 김기현 대표는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비대위는 없다고 얘기하지만 지난번에 그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고 당원 당규 바꿨잖아요. 최고위원 4명이 그만두면 자동으로 붕괴하는 거기 때문에 선거가 다가오면 그 압력들이 좀 커질 겁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비대위냐 신당이냐 이런 걸 텐데 비대위 관련해서는 지금 뭐 원희룡 비대위냐 한동훈 비대위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변화가 오면 조금 더 변화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있고요. 신당 창당까지 나간다면 네. 좀 더 큰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결국 변했냐 안 변했냐는 건 대통령의 변화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봅니다. 예. 첫째는 지금처럼 한 35%를 못 돌파하면 저는 그러면 이건 뭐 지금 체제로 그냥 그대로 가고 대통령 변화가 없고 당의 변화도 별로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가능성은 저는 90% 이상일 거라고 보고 네. 그러면 아무리 많이 해도 120석 넘기는 어렵고 110에서 120석 되면서 민주당에게 과반을 내줄 거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이 그래도 조금 정책 태도를 좀 바꾸고 지금 지도 체제가 무너진다는 전제 위에 비대위가 들어선다는 전제가 들어서면 그 약간의 변화인데 그러면 뭐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할 가능성은 30-40% 정도 좀 낮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130석, 140석 정도를 가지고 민주당과 일당을 다툴 수 있을 것 같고 예. 대통령이 정말 국정을 전면적으로 내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좀 잘못 이끌고 왔다. 내가 인정한다. 앞으로는 좀 다르게 하겠다. 그리고 인물도 좀 바꾸고 기조도 바꾸고 태도도 좀 바꾸고 그리고 당명도 좀 바꾸고 뭐 이런 정도의 큰 변화가 있으면 이준석 대표 같은 분들 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고 네. 그러면 150석 이상을 얻어서 일당을 다툴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일당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박 대표님 이 말씀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짧게 요약을 해보면 기존 이 체제로는 어렵다. 요게 하나 있고요. 요런 그 상황으로 요런 시스템으로 가면 어쨌든 이기기 어렵다. 이 여당 입장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완전히 허물고 아주 뼈를 깎는 쇄신을 해야 반전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중간에 없었다면 네. 그 판단을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했을 때 저도 대통령 지지율이 낮더라도 예. 뭐 33, 34 이렇더라도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웠을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를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년 총선은 이렇게 출제될 겁니다라고 보여준 거죠. 살짝. 그게 17.15% 차이로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때까지도 당 지도부는 뭐 공천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이렇게 크게 질 줄 몰랐다는 게 그 전반적인 분위기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로 졌다면 그 뭐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또 강서구 지역도 그렇게 아주 썩유리한 지역은 아니니까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이건 뭐 17%라고 하는 거는 중도층이 다 등 돌린 거거든요. 네. 제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매우 어렵고 그러면 지난 그 전당대회 때 그 김기현 당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당대표 되면 당 지지율은 55%까지 끌어올리고 네. 대통령 지지율은 60%까지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정도 지지율이면 울산에 출마하지 말고 관악구에 상계동에 출마해도 된다. 올라와라.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안 됐고 결과가 17.15의 대패를 했으니까 네. 이대로는 못 가겠죠. 못 간다고 보는 게 상식인데 예. 그걸 이제 당에서나 뭐 대통령이나 이게 그런 판단을 할지는 잘 좀 두고 봐야죠. 기존의 걸 허물고 혁신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건 이제 당의 변화 측면을 이제 강조하신 거고 이제 여당 입장에서 또 이제 그 프레임의 측면에서 볼 때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정권 심판론의 그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취지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걸 좀 그 정권 심판이라는 건 결국은 대통령의 그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 얘기가 35%를 밑돌면 정권 심판이라는 게 작동을 합니다. 대통령 심판, 정권 심판. 그러면 지금은 작동하고 있다고 지금 이제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전당대회 전국에서 대통령도 직접 얘기를 했고 뭐 또 친윤들이 얘기를 계속한 게 뭐냐면 내년 총선은 대통령 얼굴로 치른다. 그건 대통령이 공언을 했고 나에 대한 중간평가다. 35%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 아주 그냥 그 기름을 들고 불로 뛰어 들어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건 이제 이번 지방선거 이번에 그 강서구청장 같은 선거가 나오겠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의 그 지지율을 정확하게는 직무수행 긍정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을 그냥 편하게 이제 지지율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만 지지율을 40%까지만 끌어올리면 그러면 이제 그 적어도 정권 심판론이 그렇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40%까지 간다는 건 부정평가가 한 50%까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약간 부정평가 높기는 하지만 대통령은 대통령 한 사람을 놓고 지금 뭐 긍부정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대통령을 긍정 평가하는 사람은 대통령에 속한 정당을 찍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을. 다른 정당이 없잖아요. 근데 부정평가하는 분들은 정의당도 있고 제3당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분산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가 되면 적어도 대통령 때문에 졌다 이런 얘기는 좀 안 나올 겁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순전히 당의 문제일 거고 45%까지 올라갔다. 아주 대통령이 크게 변했다. 그러면 대통령 얼굴을 딱 걸어놓고 하는 거죠. 그건 아주 쉬운 선거가 돼버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 안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런 성과 지금 그런 거에다가 내가 앞으로 이 인사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이 모든 문제에도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 이거 완전히 다르게 좀 하겠습니다. 수석들도 바꾸고 장관들도 바꾸고 지금까지 했던 인사 기조 이거 다 바꾸겠습니다. 제가 또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하다고 얘기하고 기재회견도 하고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국민들께 다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일절 관여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만일에 40%가 안 넘고 지금 같은 상태인데 대통령이 대통령 얼굴로 치르겠다 그러면은 선거는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분기점이 어쨌든 40 정도 되네요. 40까지는 가야죠.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지금 대통령에 대한 평가, 정권 심판 프레임을 미래 경쟁으로 바꿔야죠. 그렇게 하려면
차기 대권 주자를 좀 일찍 사실 새로운 얼굴. 그거는 좀 이제 집권 3년 차에 그 띄운다는 건 대통령으로서는 이미 레임덕이고 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그 해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거니까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뭐 마무리 투수가 좀 조기 등판했다. 네. 뭐 9회 나온 투수가 뭐 8회 좀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게 한동훈 장관에 해당됩니까? 한동훈 장관만이 아니고 원희룡 장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은 직접 움직일 수는 없지만 지금 김포 편입 그 서울 편입 문제로 자연스럽게 지금 등판해 갖고 지금 뭐 시장들을 만나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자연스럽게 등장했고 뭐 안철수도 있고 이준석 전 대표도 뭐 그 자꾸만 한동훈하고 나는 좋은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권 전체로 보면 나쁘지 않다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어쨌든 그 이준석 전 대표도 판단해 보면 그 동안에는 자기를 이렇게 눌렀던 대통령의 힘이나 또 뭐 윤핵관들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고 적어도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거고 자기가 거기서 명예를 회복한 다음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거가 있다면 그럼 뭐 본인도 여기서 한번 좀 뛰어보겠다 이런 의지도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기 여당에서 보여지고 있는 한동훈이니 원희룡이니 이런 사람들의 그 모습은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프레임 전환의 일환으로 봐도 되겠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전환을 일부러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출마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에서는 연일 뭐 하여튼 그 러브콜이 있고 이뇨한 위원장은 내가 직접 좀 꼭 좀 도와달라고 문자도 좀 보내고 싶다 메시지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에서는 러브콜이 좀 있죠. 그런데 그 얘기하고 지난주 이번 주에 쭉 다닌 행보를 보면 뭐 검사도 아니고 법무장관도 아니고 정치인 한동훈을 보는 것 같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어느 그 뭐 서정주 시인이 옛날에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 아주 재미있게 나를 키운 건 나를 띄운 건 민주당이다. 뭐 국민의힘이 뭐 나를 띄웠냐 민주당이 날 실제로 띄워줬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얘기 했죠. 했고 또 실제 그렇습니다. 윤석열 장관 뭐 띄운 것도 그때 뭐 문재인 정부의 뭐 추미애 장관이다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것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권 인사들, 민주당 인사들, 그다음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금 하는 국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괜찮지만 이제부터 더 남아있으면 정부에 남아있으면 살아있는 권력에도 똑같은 잣대 들이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윤석열 대통령과 또 김건희 여사 또 주변에 있는 지금 국민의힘 보수 인사들을 왜 그 수사를 똑같은 잣대로 안 하고 계속 민주당만 하냐. 이런 그 부담이 좀 있을 겁니다. 나온다면 지금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당도 아까도 말했지만 뭐 김기현 대표 체제는 계속 가고 싶어하고 또 이용우 의원 같은 분은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혁신위가 그 안에서 뭐 들리기로는 우리는 뭐 김기현 대표 체제의 시간 벌기를 위해서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러면 혁신위가 조기 종료할 거고 조기 종료가 되면 지도 체제도 이대로 갈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그 공백을 누군가 메꿔야 될 텐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는 한동훈 장관이 중요한 한 분이. 자, 이번에 민주당 상황 조금 볼게요. 지난달 이 시간에 이제 박 대표님이 민주당 앞에 놓인 시나리오가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체제로 갈 가능성 5에서 15% 극히 낮다. 비대위 체제 35%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분열 50% 가능성 높다. 지금 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이제 오해들 자꾸 하는데 이재명 체제로 가는 걸 너무 낮게 잡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5% 하다가 지금 제가 15%. 거기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냐면 친명일 뿐만 아니라 반명 비명까지 모두가 똘똘 뭉쳐서 우리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뭐 윤석열 정권에 이 검찰 정권에 맞설려면 이재명 대표 체제 똘똘 뭉쳐서 가자. 이게 이제 15%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여전히 뭐 그 정도일 것 같고 그래도 뭐 그 이대로 치를 수 있겠냐. 재판도 계속 받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비대위로 갈 가능성 한 35% 있다고. 뭐 그게 물론 이제 와서 가면 친명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크죠. 모두가 동의하는 뭐 통합 비대위가 되긴 지금 어려워 보이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동의하는 그런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나머지 50%가 결국은 저는 분열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기 마지막으로 5개월 남은 총선, 4개월 반이죠. 관전 포인트 이렇게 짧게 저기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뭐 그 양쪽 다 지금 분열할 거냐가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김기현 대표 체제와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될 거냐. 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그게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 네. 여건이 조금 더 불안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야권도 사실 12월 달 되면 이제 원칙과 상식을 포함해서 분열이 가속화될 거냐. 이제 이것이 지금 1차적으로는 네.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그 박성민 대표가 언급한 여론조사 관련 개요 안내드립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4%, 부정평가 56%. 강서 구청장 선거 당시 한국갤럽이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34%. 작년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7월 대통령 지지율 관련 한국갤럽이 2022년 7월 5일에서 7일까지 조사한 결과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 부정평가는 49%. 그 이후 한국갤럽이 2022년 9월 27일에서 29일 조사한 결과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24%, 부정평가는 65%였습니다. 위 언급된 여론조사 내용 모두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박성민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절 독감이 유행하면서 합병증인 세균성 폐렴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세균성 폐렴의 가장 큰 원인은 폐렴구균인데요. 노인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힐 정도로 고령층에 특히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먼저 독감 예방 접종을 꼭 하고 다음엔 폐렴구균 예방 접종까지 같이 해야지 세균성 폐렴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11월 24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종철입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